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컴퓨팅적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나정은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되면 좋은가, 그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2016년도 1월에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그런 단어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흥화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혁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보고서를 보면 20세기까지 분할된 전문 지식의 시대였다. 다시 말하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각 분야, 인문과학, 그다음에 그 사회과학 이런 부분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기술과 학문이 세분화 정밀화되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되어서 능률과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또 변화에 둔감해지기 시작하자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정보 기술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화와 그다음에 연결을 할 때 이 디지털 기술이 사용이 되거든요. 산업에서도 기술에서도 또는 우리 생활에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보 기술,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이 강조되긴 하지만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려면 빅데이터로 처리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렇듯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산업의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런 산업이 지형을 바꿀 것이지만 결국 기술,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기술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터러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면 캠브리지 사전에 읽고 쓰는 능력이다 했습니까? 글자를 읽고 글자를 쓰고 하는 게 리터러시라고는 했지만 또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서나 자료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성하고 의사소통 및 계산하는 능력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자로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결국 지역사회에 더 넓은 사회에 우리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배움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지식이 돼서 우리 사회에 동인이 되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서로 얘기하는데 어떤 기초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렇듯 읽고 쓰는 단순한 능력에서 벗어나 그다음에 이해하고 이거를 적용하고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생활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제 해결은 무언가 한번 살펴볼게요. 너는 문제아야. 그럴 때 그 문제는 우리 프로블럼이 아니라 트러블이거든요. 근데 프로블럼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이런데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와 내가 나아지게 하는 그 상태의 그 갭이 있죠. 이 갭을 우리가 문제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불편한 것,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 방법은 ICT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ICT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냐? 결국 우리가 그 기술을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분야,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또는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의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기술보다 도메인 날리지가 더 필요하다. 그 분야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문제 해결 사례의 간단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긴 또 한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 은행에 갈 때 우리가 통장과 도장을 갖고 가서 찾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같지만 불과 한 30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폰 뱅킹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폰 뱅킹은 지금 스마트 기기가 아니고요. 진짜 전화로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1번은 뭐 어느 은행에, 2번은 뭐 송금을 뭐 이런 식으로 안내에 따라서 하던 폰 뱅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되면서 우리가 PC 뱅킹이 있었거든요. 이제 폰 뱅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면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 폰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SNS로 계좌 이체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뱅킹 사례만 보더라도 이미 문제는 해결됐지만 해결된 문제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 생활의 편리함으로 기술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에 갈 때 저희가 내가 가는 데까지 한 5분이 남았다 그러면 그 사전에 주문을 하죠.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테이크아웃해서 나오죠. 이런 것도 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 전문점은 세계 여러 지점이 있는 데인데 그 앱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응용 사례가 한국에서도 먼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불편한 거를 인지하면 그거를 풀려고 하는 노력이 정보기술의 적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우리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지점이 없는 여러 뱅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점이 없이도 이렇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나오고, 또 보험 상품도 예전에는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와서 판매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필요한 보험을 간단한 것들은 설계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보험의 단가가 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기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단가를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의 이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컴퓨팅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 문제 해결을 위한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컴퓨팅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라고 하는 건 컴퓨트에 ER을 붙였어요. 그러면 컴퓨트, 계산하는 ER, 사람이나 기기를 말하는데 결국 계산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수를 계산한다라는 거거든요. 수는 무엇이야? 라면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아라비안 숫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수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짝대기 5개, 로머자 V, 그 다음에 아라비안 숫자 5, 이진법 101 이렇게 표현은 다양하지만 수의 개념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뭉태기의 이 수의 의미를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수를 처리하는 계산기입니다. 그런데 덧셈을 하잖아요. 근데 뺄셈은 덧셈의 반대죠. 곱셈은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거죠. 나눗셈은 곱셈의 반대죠. 그러니까 뺄셈을 하면 덧셈으로 해결이 되고 곱셈도 덧셈으로, 나눗셈도 곱셈에 의해서 덧셈으로 다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는 거대한 덧셈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쨌든 일상생활의 모든 데이터는 수로 변환 가능하다.
문자, 우리 키보드로 누르는 문자 하나하나가 다 숫자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실제 디지털 소리는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디지털라이즈 하거든요. 색도 RGB라고 그래서 RGB 컬러로 인해서 디지털로 변환하고요. 그림도 픽셀 단위로 해서 또 그 디지털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의 모든 데이터는 수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 수로 변환 가능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결국은 수를 처리하는 기계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수의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가 수로 표현이 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컴퓨팅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수를 처리하는 기계로 우리 이 주판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사용하던 주판 같은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들이 나오게 돼요. 1600년대, 1800년대의 기계인데요. 이때는 톱니바퀴를 이용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죠. 그 다음으로부터 이제 전기가 컴퓨터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릴레이 방식, 그다음에 진공관 방식,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다가 요즘에는 IC 칩으로 컴퓨터가 구성이 되죠. 이 좀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부품이 작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핸디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걸로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역사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거는 컴퓨터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 컴퓨터는 인풋이 들어오면 어떤 처리를 하고 아웃풋이 나오는 기계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세싱을 할 때, 처리를 할 때 CPU라고 하는 부분이 처리를 하는데 또 컴퓨터 안에는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메모리라는 부분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려져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코딩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단계를 인코드, 부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포멀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포멀 랭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연어예요. 문법이 좀 틀려도 또는 맥락이 좀 안 맞아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형식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컴퓨터가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안 찍거나 스페이스를 안 찍거나 줄을 맞추지 않으면 얘가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하면 어렵다기보다 굉장히 엄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멀 랭귀지로 표현하는 이런 과정이 코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배울 때 코딩부터 배운다.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나의 생각을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이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명령어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을 통해서 명령어들을 쭉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아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엄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조금 배우기가 어렵지만 왜냐하면 자유스럽지 않으니까요. 딱 정확해야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표현을 통해서 컴퓨터에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생각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고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A는 B다, B는 C다. 그럼 A는 C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연역적 사고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데피니션이 먼저 있고 그거로부터 이렇게 일이 처리되는 걸 연역적 사고라는 건데 이거를 수학자 불이 심볼릭 로직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계산하는 불리한 알지브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현대 컴퓨팅은 불리한 로직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연역적 사고가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귀납적 사고는
처음 컴퓨터에서는 적용이 되지 못하다가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있으면서 귀납작 사고가 우리 컴퓨터에 다시 제대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데이터를 쭉 처리하다 보면 어떤 수령값이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거나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결국 추론적인 어떤 사고로 모아지게 돼요. 그래서 귀납적 사고가 요즘에 컴퓨팅에 다시 들어오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결국 문제 해결이거든요. 내가 풀어야 될 대상의 문제를 컴퓨터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죠. A를 B에게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또는 재미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풀어야 될 대상의 문제도 정확하게 또는 그 순서 있게 그거를 컴퓨터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컴퓨터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그래서 처음과 끝이 있는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끝이 있어야 결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결국 끝이 나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흐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그런 단계적인 흐름과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여러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래 하는 조건의 흐름이 있고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작은 문제로 나눠서 해결하는 이런 모듈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복잡하지만 사실 이 네 가지의 플로우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하니까 복잡한 사람의 생각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학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이란 스타트가 있고 끝이 있는 결론이 있는 스토리텔링이고요.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끝나지 않으면 무한 루프를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큰 에러가 나요. 반드시 finite, 유한 스테이트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 컴퓨터의 우리의 숙명적인 결론입니다.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맛있는 쿠키가 있죠. 맛있는 쿠키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뭐 버터라든가 밀가루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렇게 있고 그런 처리의 결과가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예쁜 맛있게 생긴 달달한 쿠키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요리법이라고 하죠. 그 레시피라고 하는 데에서는 단계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리 오븐을 달궈놔라. 반죽을 넣어서 구워라 이렇게요. 그리고 식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죽을 먼저 만들고 미리 오븐이 데워지지 않은 상태에다가 반죽을 넣으면 절대 쿠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떤 것을 할 때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정해진 순서대로 일의 순서에 따라 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꽤 중요하거든요.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제 컴퓨팅 사고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나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이나 업무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problem solving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는 주어지고 푸는 문제에서 국한되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풀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건 없을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가 항상 함께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문제 해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 컴퓨터의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컴퓨터의 원리를 알고 문제 해결을 해서 푸는 것이 결국 컴퓨팅적 사고거든요. 다시 말하면 근데 컴퓨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트렌드에 맞게 기술을 빨리빨리 캐치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기는 하지만 스스로 더 배우는 러닝 관점으로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모든 기술을 다 알아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자랑 협업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또 키워져야 되죠. 또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솔루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하기 위한 창의성 개발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든 분야에 ICT가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그 분야를 잘 아는 도메인 날리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술이 강조된다고 해서 정보기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공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전공으로 말하자면 컴퓨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제대로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술이 조금 딸리더라도 기술자와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푸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에는 교육에 대한 좋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라면, 컴퓨터 분야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컴퓨터를 다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를 입문하는 첫 단계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컴포자가 나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쉬운 내용이더라도 천천히 하면서도 좋은 학습, 그 다음에 성공적인 학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씩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스몰 빅토리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일반화시켜서 공부하지 말고 학습하지 말고 수준별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공자와는 다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다.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티칭이 아니라 러닝 관점에서의 학습, 그리고 같이 해결하는 협업으로서의 문제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컴퓨팅적 사고라는 거는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말하자면 기술까지 다 적용해서 풀지는 않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하는 그 과정이 컴퓨팅적 사고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뭐냐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다 디지털 환경이 되어간다. 컴퓨터 분야뿐 아니라 일반 생활이나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이 이제 전부 다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컴퓨터를 적용하여, 다시 말하면 컴퓨팅 사고 능력으로 ICT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결국은 컴퓨팅적 사고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컴퓨팅적 사고 교육입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컴퓨팅 사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컴퓨팅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차 산업이 화두가 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또는 산업 전반에 정보기술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융복합이 대두되면서 이런 ICT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생활 분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전체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서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읽고 쓰는 능력에서 더 확장돼서 결국은 우리 지역 사회와 더 넓은 사회에 우리 개인이 완전히 참여해서,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즈드 된 시대에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게, 그러려면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우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리터러시는 결국은 사용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로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불편한 점 또는 개선하고 싶은 점이 컴퓨터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해결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결국은 어떤 기계이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컴퓨팅적 사고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사실 쉬운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배우는 것보다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은 주제와 같은 수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도에 따라서 좀 차별화돼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컴퓨터로 해결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의사소통 과정이나 또는 협업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자와 내가 문제를 정의하는 일반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기라는 말이 결국 컴퓨팅적 사고 교육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교육이지만 조금씩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이 필요한 시대에 다 쓸모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